다이어트 약물에 의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다이어트 약물을 장기 복용한 어떤 사람은 온전치 못한 의식 상태로 택시를 훔쳐 타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 복용 후 대낮에 차량 6대 충돌 사고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어요. 이외에도 끔찍하고 아찔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약물이 현재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체중에 대한 압박을 느끼며 삽니다. 우리 사회는 기왕이면 통통한 것보단 날씬한 것을 선호하는 사회거든요. 이런 압박은 젊을수록 심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더 많은 압박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사람은 체형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나태함이나 탐욕에 대한 질책까지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인의 외적인 모습을 두고 입에 올리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한 일이죠. 그리고 이런 체형을 근거로 상대방의 성격이나 삶의 태도, 가치관까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레짐작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현대사회의 관습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손가락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분별하게 식욕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이 약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서 복용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단지 가까운 지인들의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살이 빠졌다라는 소식을 듣거나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성공 후기를 읽어본 경험이 전부일 거예요. 다이어트 약은 사실 인간의 호르몬계와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식욕이 왜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욕은 생존의 필수적인 신호 전달 체계입니다. 식물처럼 광합성을 통해 빛과 공기로 영양분을 얻을 수 있으면 엄청 편하겠지만 동물에 속하는 우리 인간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여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 종일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리고 필요할 때 음식을 섭취하겠죠? 그럼 우리 인간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 그리고 필요할 때를 어떻게 인식할까요? 우리의 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인체의 에너지 양을 측정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소화기관 내의 음식물을 인식하는 겁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기관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라는 신호를 보내는데요. 대표적인 식욕 억제 호르몬이 콜레시스토키닌 그리고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가 음식을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도록 느끼게 해줍니다. 반대로 음식물이 없는 공복 상태에서는 식욕을 촉진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대표적인 식욕 촉진 호르몬인 그렐린은 음식을 먹고 싶도록 느끼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비축량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세포에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렙틴은 그렐린과 마찬가지로 뇌의 식욕 중추에 작용하는데 그렐린과는 반대로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렙틴의 분비량은 몸에 있는 지방 조직의 양에 비례합니다. 지방의 형태로 비축된 에너지가 많다면 렙틴이 분비되어 불필요한 허기를 느끼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지방의 양이 줄어들어 렙틴 분비량이 감소하면 식욕 억제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식욕이 조절된다면 체지방량이 높은 비만 환자들일수록 식욕을 더 적게 느껴야 하는데 대부분의 비만 환자들은 정말 쉬지 않고 먹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몸의 지방세포가 늘어나 렙틴 분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게 되고 렙틴에 의한 식욕 억제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즉 렙틴에 의한 신호 전달 체계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방의 양이 더 늘어나도 식욕은 억제되지 않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식욕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요. 비만의 정도는 더 심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식욕 억제제들이 개발되었어요. 그럼 식욕 억제제들의 기원을 먼저 알아볼게요. 현대적인 의미로 사용된 최초의 식욕 억제제는 1933년에 상용화된 벤제드린이라는 제품입니다. 처음에는 기관지 확장제로 시판되다가 졸음 방지와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서 일종의 피로 회복제로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는 이 약이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어요. 벤제드린이라는 약을 복용하면 우리 몸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처럼 각성 상태에 이르는데 그러면 몸의 대사량이 증가하고 식욕도 줄어들거든요. 졸음과 피곤함을 쫓아주고 줄어든 식욕에 의해 살도 빠지니까 완전히 갓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약물이죠. 그래서 벤제드린의 인기는 날로 높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환상적인 효과를 내는 벤제드린의 주된 성분이 사실은 암페타민이라는 마약류였거든요. 더 슬픈 사실은 벤제드린이 판매되던 당시는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이 제대로 연구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성도 인지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벤제드린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가 유지되어 심박수도 빨라지고 각성 효과로 피곤함과 식욕을 잊고 잠을 자지 않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속출했어요. 그리고 일부의 경우 뇌의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겨 심각한 정신질환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암페타민을 대체할 다른 다이어트 약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즉 암페타민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약들의 개발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것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중추신경 자극성 식욕 억제제들의 기원입니다. 가장 먼저 상용화된 성분은 펜타민입니다. 리본 모양의 알약으로 유명하고 나비약이라고 불리우는 디에타민인데요. 이 제품은 펜타민 성분으로 구성된 약이에요. 펜타민은 암페타민과 유사한 방식으로 식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성분의 약을 복용할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심박수는 높아지고 몸은 흥분 상태로 즉 각성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은 단기간 처방과 복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반대로 암페타민 계열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약도 있습니다. 2012년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 신약 승인을 받은 벨빅이라는 제품과 2014년에 승인받은 콘트라브라는 신약이 있어요. 벨빅은 로카세린이라는 성분을 이용하는데요. 이 성분은 뇌의 식욕 중추가 포만감을 느끼는 경로를 그대로 이용해서 식욕을 줄여줄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신경세포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사용해 다양한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데, 이 약은 뇌의 식욕 중추에 있는 특정 세로토닌 수용체를 자극해 강제로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줘요. 하지만 이 약은 이전의 약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발암 위험을 높인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이 약은 2020년 시장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콘트라브라는 신약은 기존 약물을 혼합한 약인데요. 부프로피온이라는 약물과 날록손이라는 약물을 혼합하여 만들어냈어요. 이 중 부프로피온은 금연 보조 약물로 사용되던 성분인데, 이 약물이 식욕 중추의 식욕 억제 경로를 활성화시켜주고요. 이때 날록손이라는 약물이 식욕 억제 경로 활성화를 보조해줘서 억제 효과가 더 오래가도록 해줘요. 암페타민 계열의 식욕 억제제보다 더 안전성은 높지만, 이 약물 역시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식욕 억제제와는 달리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인 작용 없이 식욕 억제 기능의 호르몬을 이용하는 유형의 약물도 있어요. 한때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로 이슈가 되었던 삭센다라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은 식욕 억제 호르몬인 GLP-1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리라글루티드라는 성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GLP-1이라는 호르몬은 펩티드 계열 호르몬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금방 분해되어 버리는데, 이 리라글루티드라는 성분은 금방 분해되지 않고 충분한 시간 동안 체내에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식욕 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약물은 중추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의 약물과는 달리 정신신경계 부작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이 약물은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약물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되는 중요한 장기인 이자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주사 형태로 맞아야 하는 약물이라 매우 비싸고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고요.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모든 식욕 억제제는 모두 사용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식욕 억제제를 처방할 때 체질량 지수를 의미하는 BMI 검사를 진행하고,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나타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약을 처방해야 하지만, 상당수의 병원이 이러한 절차를 안 지키는 게 현실이고요. 심지어는 그냥 비대면으로 약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통화하고 처방전을 주는 병원도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이 약물들이 거래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출시되지도 않은 다이어트 약물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고요.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너무 위험하게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인 거래에 노출되어 있어요. 다이어트 약물은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거래를 통해 약물을 구매하다가 마약사범으로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약물의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 약물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건 잠깐의 잘못된 선택으로 여러분들의 체내 시스템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잘못된 다이어트 약물의 사용으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용해야 한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세요.